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는 자신의 합성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은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전쟁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올린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4시쯤에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렸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구를 보면 No more nice guy, 미스터 나이스 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새벽 4시에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스 가이였었던 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전시적 이미지 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강경하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로이터하고 입소스 그 설문조사에서 그 지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34%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서서는 최저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외교적인 정교함보다는 정치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다른 카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또 다르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다 꺼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봉쇄 카드 외에는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그런 전력 시설이나 석유 생산 시설이나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그 공격이 이루어지면 자기네들이 감당할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외교적 정교함, 자기네들의 이제 정책의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미국이 아직 이 협상 내에서 그리고 이란과의 이 다툼 안에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이미지 정치로서 저런 SNS에 저런 사진을 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메시지보다는 이미지 정치라는 분석 주셨는데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애가 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250주년 건국 기념하면서 본인의 얼굴 새겨진 여권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옳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그 이미지 정치이고 상징 정치를 자기가 끌어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50주년,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250주년을 맞는 그 거기에서 이런 기념 그 여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좀 여러모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토머스 제퍼슨이나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네들의 그 우상화를 극히 꺼려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직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미국에 많이 여행을 다니시니까 케네디 센터나 부시 무슨 센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념 시설들이 있고 그 국가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역사적 평가가 조금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그 이름을 써서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현직의 대통령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기애가 또 드러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춰서 이렇게 여권에 자기 사진과 초상화와 이런 그 사인이 들어간 여권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런 그 수정헌법에 맞는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과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네디 센터 명칭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면서 본인의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란과의 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장기 봉쇄에 대한 검토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강원 양면 전략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하면 그냥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뭔지를 잘 우리가 지금 밝혀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 그 양면 전략을 하면서 이게 이란 핵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그 강압 외교를 잘 써오신 대통령인데 강압 외교를 쓸 때도 항상 그 목적이 뭔지가 이제 확실히 확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우리가 보는 그런 그 강원 그 전략이 잘 먹히는 것인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위해서 이런 이중 봉쇄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이나 이런 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그 지렛대를 부시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에 들어갈 것인지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후자라고 한다면 지금 협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압 외교가 지금 입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강압 외교의 목적이 뭔지 이게 정권 교체인 건지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들어갔을 때 미국의 그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효과를 이제 이뤄낼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기 봉쇄 준비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동시에 일방 승리 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거다.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빠져버리면 이건 이란에서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펜타곤 그가 국방부에게 얘기를 지시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란이 어떤 카드를 쓸지를 한번 다 그 시나리오를 다 보고서로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경제적 유인도 지금 이란한테 제시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그게 보상금 형태가 됐든 배상금 형태가 됐든 아니면 동결 자금을 푸는 형태가 됐든 경제적 유인을 이란이 받지 않는다면 이란도 지금 정권 생존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도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나가게 된다면 이 미국이 못 나가게 끌어당길 여러 가지 수를 싸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란은 그 호르무즈 통행권 그리고 통행료 관련한 것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자기네들이 이란 그 국가가 좀 경제적 유인을 아니면 경제적 그런 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 내 휘발유가 보면 갤런당 4.29달러. 그러니까 전쟁 이후 최고 수준 다다른 상태고 또 장기 봉쇄 이야기 나오면서 국제유가도 크게 치솟았는데 국제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국제유가는 뭐 브렌트유 뭐 거의 120달러 근처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9.76달러까지 도달하면서 사실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될 때는 이제 100달러 안쪽에서 약간 안정되는 느낌을 보였는데 이제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봉쇄 같은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유가가 좀 반응하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유 공급이란 것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 가격 선물 가격이긴 한데 예. 원유 공급이 너무나도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갇히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다 보니까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뭐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간다. 뭐 이제 예전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하는 것은 미국이 뭐 이란을 폭격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150달러까지도 예측하는 이런 분들도 이런 어떤 기관들도 있긴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 협상이 계속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뭐 전쟁이 격화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시점에는 끝날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 시황에 따라 오르긴 하지만 뭐 150달러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 또 물가도 걱정되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눈여겨볼 지점이 그 금리 인하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3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원래 연준은 보통 컨센서스라 그러죠. 이제 연준
그 이사들이 혹은 위원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냅니다. 예. 미래 경제 방향이 어떻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연준의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특별한 의견들이 없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금 금리 하지 말자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는 이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죠. 미래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넣는 것에 대해서 연준 위원 셋이 반대를 했다. 예. 그리고 연준 흔히 말하는 이제 금리 인하자는 쪽이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그 4명이 반대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 12명이 있는데 지금 3분의 1이 반대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1992년에 이 정도의 어떤 컨센서스가 깨진 것들이 한 번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전쟁도 있었고 그냥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그 미국이 약간 불황기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금리 올려야 되는데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또 금리 못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좀 컨센서스가 깨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런 어떤 연준의 가이던스, 연준이 미래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 이제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완화 신호를 주는 게 좀 시기가 빠르다라는 경각심을 준 것 같은데 이번 FOMC가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였잖아요. 다음 달이면 임기 끝날 텐데 근데 임기가 끝나도 이사로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결국에 파월이 남는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아까 조금 덧붙이면은 완화 정책에 대해 혹시나 이제 미스리딩, 그러니까 잘못 가이던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자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지금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번에 이야기할 때 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쉽게 낮추자는 정책을 이런 연준의 연준의 어떤 발언 같은데 흔히 말해서 적어놓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은 보통 사실 의장들은 이제 의장은 4년이고 연준 이사는 14년이기 때문에 의장직이 끝나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의장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고 아무래도 전임 의장이 같은 이사로 있으면은 통화 정책에 개입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내려가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번엔 명분이 있죠. 이번에 명분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파월 의장이 이 건물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건물에 대한 비용을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법적 대응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이사직을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자면 파월 의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사직을 내려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장치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나가게 되면은 새로운 이사가 한 명 또 임명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이사가 또 어떻게 보자면 지금 스티븐 마이런 아까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제 경제 관료가 오는 듯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 새로운 이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또 너무 친한 사람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방어한 것이 아니냐.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도 이사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보호막을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하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흔히 말하는 연준 이사를 유지하는 이런 어떠한 발언을 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욕 증시도 살펴볼 텐데 일단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그 기술주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기술주들이 그 흔히 말하는 실적 발표를 많이 했죠. 실적이 또 예측보다 거의 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일부 반영됐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전반적인 FOMC 결정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약간의 매파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의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시장 역시 이런 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아주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은 발생했다. 두 가지 요인인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주가 떨어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유가 올라가게 된다는 건 경제 부담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처음에는 조금 그러니까 FOMC 의사록 결정 같은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자면 좀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이것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날 버린 것은 아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아까 말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다우존스 소폭 하락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나 아니면 어제 있었던 우리 증시 상황만 보면 이제 전쟁의 영향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의 경제는 타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이란 경제에 대한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서민층 생활고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는 그 빨간불이 켜진 상태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1,000만 리알 화폐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환율이 리알화가 가치 절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랑 똑같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독일 마르크가 너무 평가절하가 돼서 리어카에 돈을 다 싣고 들어가도 빵 하나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저임금이 1억 6,600만 리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들으면 1억 6천만 리알 그러면 엄청난 돈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환율로 되면 지금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억인데 16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리알이라고 하는 화폐도 만들었지만 그게 미국 달러로 치면 7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10,000원이 좀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되게 큰 상황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란은 저항 경제라고 해서 지금 완벽한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루즈 새해가 끝나면 이제 그 1년 있었던 경제 지표를 다 해서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럼 여러 가지 석유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가격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은 최저임금이 16만 원 정도로 됐는데 문제는 그 최저임금과 그런 것들과 더 떠나서 지금 물가가 되게 지금 리알화가 가치 절하가 됐고 그다음에 그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계란 한 판이 한 9,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16만 원인데 한 달에 16만 원을 받는데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사야 되는 계란이나 그런 그 필수품들이 가격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1월 이때 그 미국의 강한 압박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그 물류나 이런 것들이 멈췄었거든요. 리알화가 너무 평가절하가 돼서. 그래서 그때 환율이 1달러당 한 135만 리알, 140만 리알일 때 이란 경제가 멈췄는데 지금 상황은 1달러당 환율이 180만 리알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경제가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강경파가 집권을 하고 있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전면전이나 강경 대응으로 갈 수는 마냥 그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그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경파, 바이든이든 혁명수비대가 자리를 잡고 그 주도권을 쥔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무리 강경파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월급도 줄 수 없고 그런 생활 필수품들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더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오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물가나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쟁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란 역시 아무리 강경파가 자리를 잡다 하더라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음이 계속 나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날 정도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텐데 올해 1월 생각해 보면 리알화 가치 폭락하고 물가 크게 오르면서 그때 10이 대규모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지금 실세가 강경파든 온건파든 이란 경제, 이란 국민들이 겪는 이런 고통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테헤란에서 벌어진 건데 테헤란이 아닌 지역은 더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나 시민 봉기가 지금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평시 상황으로 전환되면 이란 국민들은 또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경파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이 강경 정책을 쓰는 그 목적이 단순히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강경파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강경파들이 자기네들이 올릴 수 있는 협상력을 계속 올려서 경제적 유인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지 않으면 이란 정권이 계속 그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이란의 지금 실세가 누구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화 통화로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통화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이란은 거의 그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란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붕괴 수준입니다 하고 그 지금 이 전시상에서 얘기할 그 상대방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갈리바프든 아니면 그 협상파인 아락치든 그럴 거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다면 중재국인 파키스탄 중재자에서 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그 워딩을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들어서 얘기한다라고 치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 이란 측에서 지금 저 전시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미국과 강대강과 부딪히는 그 세력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듣는 그런 메시지는 이란이 이란이 했다라고 하면 이란이 그 파키스탄 에게 중재자한테 던진 것을 예. 아마 그걸 거쳐서 듣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 상황도 그렇고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전쟁을 더 끌어갔을 때 이제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후르무즈 청구서가 우리한테도 왔습니다. 5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지난달과 비교해서 많이 악화가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실 이제 중소기업 최강 경기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최강 경기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음에 5월 전망 역시 77.6을 찍으면서 4월에 이제 80.8에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유가 안정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흔들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 그에 따른 경기 하강의 압력이 세지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경제 성장률을 1% 성장해서 0.5% 성장을 하락할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어떤 거냐면 제조업에 있어서 좀 수출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수출가 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비용 압력,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에서 87에서 78.5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락폭이 있었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라는 이런 예. 쪽에서도 3점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3.5% 정도, 3.5% 정도 하락하면서 예. 좀 많이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비제조업 거의 안 가리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이 비용 측면에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나 제조업은 수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출에 민감한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이 안 되면 비제조업도 또 안 됩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제조업에서 돈을 벌어서 수입을 내야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에 쓴다든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채널들이 좀 막힐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됨으로써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상황 지금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좋지 않고 이게 결국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또 파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서 원자재 말씀 주셨는데 특히 나프타 걱정이었잖아요. 일단 1분기는 어떻게든 버틴 것 같은데 하반기가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나프타의 수입 구조, 그러니까 수입 구조를 보면 한 45% 정도 수입을 하고요. 이 중에 한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 있으면 55%는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45%는 수입을 하는데 이 중 70%가 이제 중동에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나프타 수입이 막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워낙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급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꺼번에 공급망을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는 공장 생산이라든지 이런 물건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나프타를 사가지고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비싼 가격으로 나프타를 사서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또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야기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사실 지금까지는 재고로 버텼는데 네. 이 재고가 떨어지는 순간에 자꾸 외부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든가 아니면 이제 비용이 혹은 생산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원가란 것이 반영되고 기업들은 사실 재고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원가라는 것이 실제 매출이라는 수익에 반영되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상반기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런 손실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중동 전쟁 길어지는 상황에서 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란의 실물 경제 상황까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전화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